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밤새 내린 비가 한두 방울씩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대부분 비가 그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와 있는데 아직은 한두 방울 내린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편에게 3시간 30분 동안 폭행을 당했던 베트남 부인 여성이 온몸에 피멍이 든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 얼마나 그 3시간 30분이 공포스럽고 끔찍했을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의 흉터와 상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트남 여성, 한국이 좋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 과연 한국에 살 수 있는 것인지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전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일본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도쿄 지하철 테러 사건 때 활용됐던 독가스의 원료를 한국이 밀수출하고 있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제기한 겁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떤 뉴스 쏟아내고 있을까요?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돼서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걸 봐서 비상 상황에 장기화를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0대 기업들과의 만남에서 비상 상황이 오래 갈 수 있다. 생각보다 이 국면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처음으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일본, 더 이상 막다른 길을 가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불화수소를 우리가 북한으로 반출했다는 근거가 없다라고 일본의 주장에 반박을 했는데 하루 만에 일본 언론들이 한국의 전략물자가 불법 밀수출되고 있다라며 이 같은 문건들을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 알고 봤더니 우리 정부가 밀수출 사례를 적발해서 잘 관리하고 있었던 문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적발해서 통제하고 있는 자료를 한국이 밀수출하고 있는 자료다라고 일본 언론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보도를 한 겁니다. 잠시 후에 이 얘기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들은 김정남 암살에 사용됐던 VX의 원료도 한국에서 밀수출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잠시 후 그 근거 있는 주장인지 꼼꼼히 따져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베트남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3시간 30분가량 폭행당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한국과 베트남 양쪽에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법원이 흥미로운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혼 책임, 남편이 더 크면 베트남 여성, 이주 여성의 한국 체류 연장을 해줘야 한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대법이 판결을 뒤집고, 그간의 판결을 뒤집고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나왔길래 남편이 100% 책임이 있을 때만 아내들이, 이주 아내들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라고 2심에서는 판단을 했었는데 대법이 이거 깬 겁니다. 전적 책임 아니라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면 여성들은 한국에 연장할 수 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도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마쳤는데 이른바 거짓말 논란의 후폭풍이 큽니다. 야당에서는 자진 사퇴를 거듭 말하고 있고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5일 임명이 강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시 전국이 경색될 우려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류현진이 어제 올스타전 1회에 선발 등판했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네로라 하는 이 별들의 잔치 앞에서도 류현진이 무실점 완벽한 피칭을 했다는 거죠. 특히 땅볼 2개를 유도해서 그 대단한 메이저리그 타자들을 아웃시키는 장면에서 온몸이 전율했다라는
평을 내놓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단한 류현진, 자랑스러운 류현진, 앞으로도 좋은 경기 해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보통 제가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특정 브랜드의 특정 상품에 대한 이야기는 자제하는 편인데 이 얘기는 꼭 해야겠습니다. 일종 자동차의 역사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딱정벌레 차로 유명한 폭스바겐의 이 비틀, 벌써 나온 지가 82년이 됐는데 82살의 비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생산을 종료하겠다라고 밝혔고 흥미로운 사진 한 장이 나왔는데 이 사진이 처음 비틀이 선보였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관련된 역사를 좀 아시면 지금 이 사진, 바로 아돌프 히틀러가 처음 독일의 국민차로 비틀을 소개하는 그날의 사진입니다. 이렇게나 오래된 비틀,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으며 결국 생산이 종료되게 됐습니다. 비틀이 처음 나왔을 때 미국 내에서의 광고 카피가 이거였다고 합니다. Think small, 작은 것을 생각하라.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목요일의 남자 최진영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돌직구쇼의 명콤비, 서울시의 정무 부시장님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그리고 여가부 장관과 청와대 대변인 역임한 자유한국당 김희정 전 장관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억지. 일본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 왜 자꾸 이런 억지를 잡고 있는 걸까? 두 번째 키워드는요. 강지환 배우 중단, 모든 활동 중단. 그가 나오고 있는 주연 배우로 연기하고 있는 드라마도 중단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베트남 여성이 살고 싶다. 아내의 폭력으로부터,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살고 싶다. 그리고 한국에 살고 싶다. 세 가지 키워드에 얽힌 이야기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탑뉴스 주제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일본의 억지에 문 대통령이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일본이 이번엔 어떤 억지를 부렸을까요? 한국에서 일본 도쿄 테러 사건 때 쓰였던 독가스의 원료가 밀수출되고 있다. 한국에서 김정남 암살에 쓰였던 VX 원료가 밀수출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일본이 들고 나왔습니다. NHK 방송입니다. 일본의 국영방송이죠? 공영방송 NHK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한국 기업이 사린가스 등 화학무기 제조에 전용할 수 있는 불화수소 생산을 일본 회사에 납품을 재촉했다. 안보상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온 겁니다. 이 사린가스, 도쿄 지하철 테러 사건 때 살포했던 독가스, 일본인들의 뇌리 속에 박힌 끔찍했던 기억을 일본이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후지TV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전략 물자가 밀수출된 사례가 4년간 156건에 달한다며 우리 국회발 문건을 보도했는데, 그러면서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VX 원료가 말레이시아로 밀수출되고 불화수소도 아랍에미리트 등에 밀수출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산업부가 일단은 발끈했어요. 무슨 소리냐? 그 일본이 공개한 거 우리가 적발한 거다. 행정처분해서 다 막은 거다. 수출 통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억지 부리지 마라. 우리 정부는 초기에 잘 끊었는데 이 살인가스, 김영주 의원님, 네. 옴진리교가 대량 살포해서 많은 인명을 살상한 독가스인데 지금 도쿄 지하철 테러 사건, 대단했던, 끔찍했던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옴진리교는 아시다시피 이제 시각장애인이고 큰 수염을 알고 있는 아사하라 교주가 만들었습니다. 84년도에 원래는 초기에는 시부야에 만든 그냥 요가 단체 같은 것이었는데 예. 87년도에 옴진리교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89년도에 법인을 정확하게 종교법인으로 만들어서 오늘에 이릅니다.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언더그라운드라는 책을 통해서 썼습니다만은 그날은 95년 3월 20일인데요. 그날은 휴일이 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로 치면은 세종로 같은 지역의 지하철에 5개 조를 해서 2명당 1명씩 한 사람은 비닐봉지 안에 사린가스를 넣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도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식으로 5개 조를 편성해서 말하자면 전체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희생하게 했고요. 예. 그 지역을 노린 이유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엘리트들을 죽이겠다. 이 종교의 철학이 말하자면 말세론적인, 종말론적인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은 많이 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명이 죽었고 예. 5,000명 넘는 그 6,000명 가량의 말하는 피해를 받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하기 싫은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아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조기에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도쿄 정부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독제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었던 그런 아픔에 상처가 있는 그리고 예. 실제로 지금 아사하라 교주는 아직도 감방에 있거든요. 복역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뇌리 속에 가장 기억하기 싫은 테러 사건의 그 원료를 한국이 밀수출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김병현 박사님, 김정은이 김정남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 VX의 원료도 한국이 밀수출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 안보에 관한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 과정의 규정들을 어기고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결국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레이시아에서 이 잔혹하게 살해했던 김정남 암살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사용됐던 무기가 VX라는 화학 물질을 사용하게 됐는데 여기에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을 대한민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등에 밀수출을 했다라고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유엔 안보리에 이 대북 제재 위반되는 제재 국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수출에 관련된 대한민국 기업의 행동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제재 조치를 취했고 이걸 대한민국 정부가 공개한 사례이기 때문에 산자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주요 물자가 외부로 반출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우리 정부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들어서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안보에 대한 물질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동에 정당성이 있다라고 자국 내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NHK나 후지TV 보도를 보면 야 봐라 대한민국 위험한 나라다. 자 그때 너네 그 공포에 떨었던 도쿄 지하철 테러 사건 독가스도 한국이 그냥 막 미수출하고 VX도 막 미수출하다. 이거 북한으로 흘러가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겠냐. 그렇기 때문에 수출 못한다. 이걸 노렸다는 거예요. 네, 그런 여론들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일본이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은 애당초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던 건 대한민국 국민, 일본 국민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강제징용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일본과의 외교 마찰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통상의 규제를 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은 이 WTO에 제소하더라도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장을 잠깐 선회해서 이번 대북 제재로 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규정하고 있는 대북 제재를 대한민국이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대야 되는데 증거가 될 수 없다 보니까 일본 내에 있는 자국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옴지리교에 대한 1995년 테러 사건에 사용됐던 살인가스. 13명이 죽고 5,000명이 부상당했다. 이 살인가스 같은 경우는 에칭가스가 전용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으로 자국 내 여론들을 환기시키기 위한 용어로 지금 일본이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이 지금 김희정 장관님 하태경 의원이 좀 뭔가를 발표했어요. 오히려 일본이 이 위험한 원료를 밀수출했다. 네, 자기들 스스로가 알고 보니 블랙리스트 국가였다라는 거를 보여줄 자료가 일본 손에 의해서 작성된 게 발표가 됐습니다. 일본의 국가기관 중에 이런 기관이 있더라고요.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라고. 그래서 이 센터에서 일본의 부정수출 사건 개요를 정리한 걸 보니까 96년부터 해서 20년간 한 30건 정도가 북한에 넘어간 것 중에 방금 얘기한 저런 종류의 가스들이
일본 발로 출발을 해서 북한에 간 게 이 일본에서 만든 자료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일본도 그 적발한 거군요.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첫 번째는 일본에서 북한으로 직접 가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고베항이나 오사카항에서 일본에 쌀 지원할 때 불화수소 같은 게 같이 실려 있다라는 그 증거가 일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은 일본에서 북한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정상적인 거래를 했는데 그 나라를 통해서 일본이나 리비아로 간 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태국을 거쳐서 간 적도 있었고 말레이시아 거쳐서 간 적도 있었고 중국 거쳐서 간 적도 있습니다.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오사카나 고베항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북한에 간 적도 있고요. 제3국을 통해서 아예 항공을 통해서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20여 년 동안 30건이나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측정기라든지 이런 게 아주 품목이라든지 키로수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보고서에 나왔어요. 예. 이제는 일본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명확하게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일본 이런 식으로 피해가지 말고 본인들 자료니까 본인들이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일 간의 관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 주무장관의 수장인 강경화 장관의 해외 순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6박 7일 아프리카에 출장을 떠나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강경화 장관 어제 6박 7일 일정으로 아프리카 3국 순방을 떠났는데 외교가에선 이런 얘기 나와요. 일본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갈등 격화되고 삼성 공장 세우냐 마냐 하는 상황인데 외교수장이 이거 안 풀고 어떻게 아프리카를 가느냐 부적절하다. 현 시점에서 외교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 일본과의 갈등 조정이지 아무리 예견됐던 아프리카 순방이라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후순위인데 그거 하자고 선순위 걸 남겨두고 가면 무책임하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약 2달 전부터 추진됐던 사안이다. 대일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지만 거기에만 매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허은하 소장님, 네. 강 장관의 아프리카 6박 7일 길게 가는군요. 네. 뭐 외교부 장관이니까 다른 나라 가는 거 갖고 뭐라고 말을 못 하겠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연구하기에 적당한 나라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요. 갑자기 애가 가출을 하거나 아니면 전셋집 빨리 빼달라고 했을 때 해야 될 일 너무 많아도 먼저 처리해야 될 일이 분명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고요. 지금 얼마나 걱정 많이 합니까? 지금 저희 뉴스 지금 처음부터 일본 얘기입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기업인들 걱정하면 우리 경제 걱정돼서 국민들 힘듭니다. 저희 마음까지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불란드는 일본인데 왜 소방수는 아프리카에 가죠? 왜 소방수는 아프리카 가나요? 그리고 결국은 그 우선순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실 다자 외교를 위해서 아프리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완급을 조정, 특히 이 사건이 이와 같은 일정이 2년 전 아니면 6개월 전에 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2달 전부터 추진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는 사실 양해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인데요. 미리 예정된 것도 아니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외교부가 지금 물론 청와대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다 잡고 있고 이 한일 관계도 결국 외교부 청와대가 다 하다 보니까 외교부가 할 역할이 사실 거기 가는 것밖에 없느냐 이런 내부에서도 어떤 한탄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는 외교부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한마디만 이제 강 장관을 위한 대변을 하자면 네. 우리나라를 위한 대변이죠. 사실은 이제 2000년도 넘어오면서 IMF 때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공간을 많이 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공력은 그때보다 10배, 100배를 더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우선순위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또 약속을 해놓고 또 후순위로 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10위권의 국가로서의 말하자면 강 장관이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산자부 장관이나 말하자면 중기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역할 분담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죠. 국가 간의 약속이다. 무엇이 중요한지 반론. 네. 뭐가 중요한지를 판단을 해야죠. 심지어는 국가의 최고 책임자, 그 대통령이나 또 내각제의 경우에 총리의 경우도 자국에서 다른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외교 일정을 바꾸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자간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냥 순방 정도는 충분히 국내 일정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고요. 특히 어제 대통령께서 경제총수 그 30개 기업들 다 불러서 회의하는 그날 외교부 장관이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출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재용 삼성회장이나 또 신동빈 롯데회장 같은 경우는 일본에 직접 가서 발로 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고 책임자잖아요, 강경화 장관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좀 부적절해 보이고 앞으로는 외교부에서 우선순위를 좀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예계의 잡음들, 연예계의 루머들, 연예계의 사건들이 굉장히 또 있습니다. 강지환 씨와 김혜수 씨의 사건 두 가지가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강지환의 성폭행을 목격했다. 피해자 2명 중에 한 분, 그러니까 한 분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고 한 분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분인데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분의 진술 내용이 오늘 취재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잠에서 바로 깨서 바로 옆에서 배우 강지환이 이 씨에게 성폭행 시도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소리 질렀고 강 씨가 내가 소리 지르는 것에 깜짝 놀라서 일순간 범행을 멈췄다. 내 옷매무새가 심하게 흐트러져 있어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서 경찰에 성추행 피해를 진술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말고 또 다른 여성과 이 2명의 여성의 진술을 경찰이 대조해 봤는데 진술이 서로 일치했다. 현재 두 여성의 진술은 일치한 상황이다라고 경찰이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유치장에 입감된 강지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강지환 씨가 어제 유치장에서 3시간 넘게 1차 조사, 2차 조사를 받았는데 술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기억이 없다. 그간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나 전혀 기억이 없다. 필름이 끊겼다. 이런 건가요? 경찰은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 신청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할 예정인데 최준용 변호사님, 지금 요거 좀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강지환 씨는 범행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기억이 안 난다. 여성 2명의 진술은 일치하고 있는 상황. 과연 경찰은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고민 어떻게 될까요? 사실 고민 별로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거의 정해진 수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한 명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2명인 상태에서 서로 일치해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서로가 피해자인 동시에 증인으로서의 어떤 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상태 속에서 이 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가해로 추정되는 강지환 씨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할 경우에 만약에 영장이 청구돼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는 법정의 수차 그렇게 대답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는데요. 예. 실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형법상의 중강간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중강간으로 지금 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형이 어떠냐 하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벌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인정되고 거기다가 죄를 만약에 부인한 취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구속을 넘어서 나중에 굉장히 중간 실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물론 아직까지 뭐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피해 여성들의 어떤 그 증언 더불어서 피해 여성들의 어떤 그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에는 체액이라든가 이런 걸 그 채취해서 검사하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어떤 물적 증거를 위한 조치까지 지금 돼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오후에 경찰발로 구속영장 신청했다는 보도가 나올 가능성 매우 높지 않은가 봅니다. 그렇군요. 연예계 관계자들과 방송 관계자들 강지환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한폭탄 같았다. 연예계 관계자들은요. 강지환의 사생활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다.
방송 관계자, 강주환이 술을 너무 좋아해 술 때문에 사고를 치지 않을까 늘 조마조마했다. 글쎄요, 이거를 뭐 저희들이 100% 다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뭐 약간 이런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나온 말들이긴 합니다만 강주환 씨가 술을 너무 좋아했다라는 것들은 공통점으로 지금 진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주환 씨가 과거에 술과 관련된 인터뷰를 하는 대목도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밤까지 다음날 시작하고 이런 슈퍼로서는 이제 좀 집에 가는 사람들은 쪽이 잡죠. 또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하던 거. 수사님, 물론 이제 뭐 평소에 술 좋아한다고 다 뭐 그렇다면 뭐 이런 성범죄를 짓느냐 뭐 이렇게 연결돼서는 절대 안 되죠. 네, 평상시에 그럼 애주가들은 다 성범죄자라는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평상시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부분과는 전혀 다른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워낙에 이 강지환 씨의 술버릇이 조금 걱정이 많이 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계속적으로 밤새 먹는데요. 밤새 마셔서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시는 게 술버릇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려고 하면 너 예, 가지마, 나랑 더해. 가지마. 예. 붙잡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날 뭐 필름이 끊겨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식은땀이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영화 2012년 한 매체에서 이건 공개를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이러다 영화가 아니면 드라마가 잘못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필름까지 끊기게 되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걱정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강주환 씨 소속사에서 입장 전문을 낸 걸 보고 좀 사실 굉장히 좀 놀라웠고 하나 앞으로 좀 수정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사실 이 성폭력 피해자가 생기면은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빨리 분리하고 피해자의 신변 노출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방송하면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보가 있었지만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첫날.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시킨 게 이 소속사였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기자들한테라도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다만 이 부분은 보도하지 말아달라라든지 그게 이분들을 보호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분들이 어느 회사고 무슨 일 하는지를 오히려 그 회사를 통해서 밝힌 꼴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네네. 그래서 너무 이게 이런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분위기니 평소에 얼마나 배려받지 못했을까라는 느낌이 들고 배우만 소속사에서 중요하지 나머지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권이나 대우가 이 정도인가 하는 그런 분개심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실관계를 밝혀지는 과정에 있어서 비록 소속사에서 그렇게 밝혔더라도 우리는 누군지 알아내려고 하고 그런 일을 자제했으면 하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밝히는 회사에 대해서 따끔하게 더 지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현재 강주환 씨가 주연 배우로 TV 드라마에 출연 중입니다. 조선 생존기라는 드라마인데 해당 드라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원래 좀 비겁해.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강지환 씨가 주연으로 출연 중인 주말 드라마입니다. 총 20부작으로 10회 방송분이 남은 상황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이번 주말 결방을 결정하고 제작사 측과 출연진 교체를 논의 중입니다. 이번 주는 조선생존기는 본방과 재방송 다 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배우니까요.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하지만 강 씨가 방송 분량이 가장 많은 원톱 주연급인데다 방송사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드라마 자체를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 측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배우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강 씨의 향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뮤지컬 로키호러 쇼로 데뷔한 강 씨는 영화 7급 공무원과 차영사를 비롯한 다양한 작품을 통해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넘나들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깔끔하고 바른 이미지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향후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강지환의 소속사는 강지환의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드라마도 중단, 강지환도 중단입니다. 배우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책임 통감한다. 향후 모든 일정 전면 취소, 경찰 조사 임하겠다. 드라마를 방영 중인 방송사 입장도 나왔는데 TV조선이에요. 이번 주 결방하고 재방송도 취소. 향후 방송 여부는 제작사와 논의가 필요하다. VOD 서비스도 일단은 모두 다 중단을 한 상황인데 김병민 박사님, 이 드라마가 이제 강지환 씨가 현대에 살고 있다가 조선시대로 돌아가게 돼서 그 조선시대에서 살아남는 이른바 말 그대로 조선 생존기인데 이 드라마 당장 어떻게 해요? 총 20부작이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해당했던 이 방송을 했던 드라마인데요. 사실은 이 종합편성 채널에서 드라마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또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야심차게 만들었고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던 드라마입니다. 주말에 즐겨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많았고요. 근데 지금 알려진 것처럼 강지환 씨 자체가 가지고 있는 드라마상에서의 비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사건에 특히 현장에서 휘말려 있는 상태 속에서 드라마를 계속 이끌어간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이미 찍어놓은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결방은 확정이 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분량 자체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강지환 씨를 빼고 다른 배우로 대체하기도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것이고 중간에 대본 자체를 바꿔가는 쪽대본으로 나머지 드라마를 이끌어가기도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최종적인 드라마 중단까지도 고려될 사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렇게 이 종편 등에서 드라마를 만들게 되면 본방을 통해서 보는 시청자들도 있지만 나중에 재방이라든지 VOD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 이 콘텐츠가 노출이 되고 또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콘텐츠는 해외로 수출까지 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 결과들이 있는데 이런 배우 한 사람의 문제, 사생활 때문에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측면이 크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이 주량 문제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과거에 강지환 씨가 출연했던 그 영화 중에 7급 공무원이라는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예. 김한래 씨랑 같이 출연했던 그 당시에도 영화가 흥행하니까 나서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술에 관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그 정말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은 필름을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신다라고 하면서 기자랑 둘이 그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마셨던 술이 소주 8병이라고 합니다. 그 인터뷰 중에서도 소주 8병.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너무 많은 술을 먹으면서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먹는 그러한 잘못된 습관들이 나중에 옆에 있는 주변의 여성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요. 마지막까지 경찰 조사 똑똑히 받으면서 앞으로 있게 되는 형사상의 절차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주병에 보면 조그만한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지나친 음주는 몸에 해롭습니다. 그 글씨를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맥주병에도. 김혜수 씨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와 있는데 김혜수 씨의 모친이 거액 채무 논란에 휩싸였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11년부터 김혜수 씨의 모친이 현직 국회의원 등 7, 8명에게 사업 이후로 3개월만 쓰겠다라며 총 13억 5천만 원을 빌린 거예요. 국회의원한테도 돈을 빌렸는데 그게 13억 5천만 원. 총액이. 피해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그래도 뭐 딴 엄마도 아니고 김혜수 엄마니까 좀 갚겠지. 안 갚으면 김혜수가 갚겠지. 라는 생각으로 빌려주었는데 안 갚았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목소리 그리고 김혜수 모친의 목소리 각각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는 이제 제가 김혜수 씨의 엄마라는 것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인데 뭐 그럴 일 없다, 신경 쓸 필요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김혜수가 갚을 거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김혜수 엄마기 때문에 줬는지 김혜수 엄마만 보고 준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당하는 거구나. 어쨌든 그거 같이 있을 때 줬으니까 걔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거기는 그제 맞죠? 2억 5천. 그 소송법은 그래서 그건 아니었어요?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굉장히 털고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연수 따지면 뭐 7번, 8번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분들이 계속 어른들 보여줬겠죠, 그죠? 내가 알겠어, 요즘은 여기서 하라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발적으로 나가지고 한 거지만 계속 하라는 거 해줬겠죠. 지금 김혜수 씨의 모친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혜수 엄마니까 빌려줬겠다. 라고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3억 5천만 원을 갚지 않았다라는 의혹에 그중에 현역 국회의원에게 2억 5천만 원을 빌렸다. 김혜수 씨 모친이 직접 지금 진술한 거 들었는데
현역 국회의원까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혜수를 믿고 빌려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만약 이게 2011년도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그분은 지금 3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네요. 2011년부터니까. 날카로우시네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제일 많이 사기를 당한 사람이 검사, 판사일 수 있고요. 예. 국회의원도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설마 내가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지는데 내 돈을 떼먹어. 물론 좀 그런 의심 안 하고 김혜수 이름으로 빌려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부터 2억 5천을 가져가지는 않았을 거고 5천만 원 하는데 조금 모자라서 5천만 원 더. 그러다 보니까 1억이 되고 1억까지 빌려줬는데 좀 더 주지. 뭐 이런 식의 또 김혜수 어머니라는 분이 예를 들면 중국에 군인 공제가 들어있다. 뭐 각종 개발 사업 이번 허가만 받으면 대박 터뜨린다. 아마 이런 방식으로 계속 7, 8명 되는 분들한테 처음에는 조금, 그 다음에 조금 더 해서 도저히 이제 물리지 않을 정도로 해서 8년을 끌어왔던 건데 방금 인터뷰에도 나왔다시피 이분들이 왜 빌려줬겠습니까? 예. 김혜수 모친을 보고 빌려준 게 아니라 김혜수라는 국민 배우를 보고 빌려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쟁론이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그 문제가 되는 물건이 김혜수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냐 없냐가 아마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양평에 뭐 타운하우스 사업을 하겠다라면서 김혜수 씨 모친이 국회의원한테도 뭐 처음에 얼마 하다가 뭐 2억 5천까지 빌려서 13억 5천만 원을 7, 8명의 채무자에게 빌렸는데 문제는 그 사업이 엎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갚을 능력이 안 된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은 쉽게 말하면은 투자 사기 13억 정도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사기와 관련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주된 지금 어떻게 보면 피의자가 김혜수 씨의 엄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엄마는 지금 70대로서 실질적인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투자했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서는 실제 돈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 김혜수 씨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서 돈을 받고 싶은 것이 현실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법적 책임으로 한다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었느냐, 계약에 따르는 이행 책임이 지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같이 사기 행위를 나눠서 했느냐,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봤을 때는 김혜수 씨가 도장 찍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계약상 어떤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없고 다만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김혜수 씨를 믿고 준 거지 엄마 믿고 줬느냐. 그 돈을 줄 때도 김혜수 씨한테 아까 그때 있었다. 그리고 또 이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양평에 있는 이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돈을 주고 하기 직전까지도 그와 같은 그 땅이 김혜수 씨 거였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면에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는 나 엄마 옛날부터 그렇게 해서 8년 전부터 완전히 연을 끊었다. 이 사건은 8년 연을 끊은 이후에 엄마가 했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와는 무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할 경우에는 오히려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해서 서로 입장이 갈리고 있어서 현재는 김혜수 씨 측의 어떤 동정론이 강합니다만 앞으로 이 피해자 측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더 내는가에 따라서 이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이 있을 가능성도 아직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혜수 씨 모친이 조만간 돈이 들어온다, 뭐 군인 공제회를 통해서도 돈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이른바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돈은 안 들어왔다는 건데 피해자들은 지금 배상받을 수 있나요? 김혜수 씨 모친은 나 돈 없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하냐 하면은 형사고소를 하죠. 그래서 형사고소를 해서 13억 정도면은 사기 13억이면은 이른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사기가 되는 것이고 법정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지금 피해자들의 말이 사실이고 특히 뭐 소각로를 만들고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MOU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다 사실 허위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명백한 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법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러면 어떻게든 해서 가족들로부터 합의하려고 하는데 결국 딸인 김혜수 씨가 가만히 있겠냐. 아마 이런 것에 나름대로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녀간의 정을 끊었다라고 해서 설령 이 피해자들이 형사고소해서 이 엄마가 형사 처벌을 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으로선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은 그런 상태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형사 책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수 씨 측의 입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입장입니다. 10수년 전부터
많은 금전 문제를 일으켰던 어머니를 대신해서 현재 책임을 떠안아왔다. 그러면서 2012년경 감당 불가할 만큼의 막대한 빚을 다시 부담해서 불화를 겪었다. 연락 단절했다. 이미 2012년 때부터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다. 문제 책임은 당사자인 어머니의 몫이다. 나에겐 책임이 없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팬들은 동정론을 보이고 있어요. 김혜수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한 모친의 행각은 심히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김혜수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요.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33년 배우 생활 동안 구설수 한 번 없이 모범적 생활을 했던 김혜수.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 김혜수란 이름만 이용당한 것이다. 연을 끊을 정도면 그간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 못할 가정사까지 스스로 밝혀야 하는 김혜수의 심경이 오죽할까. 빚 대신 안 갚아도 문제될 것 없다. 법적으로 김혜수가 연루가 안 됐다면 갚을 의무는 없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고, 누리꾼들의 반응도 비난보다는 일단은 좀 동정론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헌호 소장님,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 금전 피해자들은 또 야, 이거 잠 못 잘 일이에요. 아니, 내가 김혜수 믿고 빌려준 건데, 사실은. 김혜수 씨와 모친이 이렇게 좀 갈라선, 그간의 사정을 돈 빌려주신 분들은 현재 국회의원분은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동정 여론이 일어나는 또 이유도 있습니다. 그동안 평판 관리를 잘해왔고 아주 멋지고 쿨한 배우였잖아요. 그리고 같이 예전에 사귀었던 애인이 유해진 씨였는데 유해진 씨와 사귀었다라는 것도 되게 세간에 그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와, 역시 김혜수다라고 하면서 생각했었고 그 둘이 헤어지고 나서도 되게 쿨하게 서로를 만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주면서 친구같이 지내는 모습. 예. 그러면서 김혜수가 참 쿨하고 멋진 여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배우가 엄마랑 8년 동안 단절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땐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랬을까라는 생각을 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여론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강의할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족끼리도 고객처럼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히 서비스를 생각해요. 내가 호의로서 나를 사랑하니까 무언가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설거지 해주고 뭐 밥 해주고 이런 거 돈 벌어오는 걸 너무 당연히 여긴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비즈니스 관계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해서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호감으로 좀 받아들이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론 때문에 아마도 김혜수 씨를 동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연예계의 두 가지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남편에게 3시간 30분 동안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던 베트남 여성이 온몸에 멍이 든 피멍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멍 사진부터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에 시커멓게 멍이 듭니다. 팔과 그 다음에 옆구리, 등, 온몸에 성한 곳이 없어요. 폭행 동영상을 많은 분들이 봤지만 어쩌면 저 정도 멍이 드는 게 당연하다 싶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던 이 남성. 얼굴에도 이 베트남 여성이 이곳저곳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의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를 때렸다는 거죠.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인을 때렸다는 거죠. 이렇게 몸과 마음에 피멍이 든 베트남 여성. 어쩌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이 여성이 부정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던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을 받고 한국에서 그래도 합법적으로 살고 싶다. 그래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 김병현 박사님, 더 미안하고 더 찡해요.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부푼 코리안 드림을 갖고 이 여성이 그 모진 핍박을 견뎌내면서 아이를 안고 베트남에서 왔을지도 몰라요. 피멍을 당하고 세간의 화제가 됐는데도 한국에 살고 싶다. 모든 엄마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속에서 모든 내 것을 좀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은 엄마의 모든 모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있는 과정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던 배경에는 아이에 대한 교육 문제, 아이를 대한민국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들이 가장 절절하고 컸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샌드백 때리듯이 때렸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예. 아이를 지켜가면서 함께 있었던 측면으로 볼 수 있고요. 이혼을 하고 나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이 아이를 기르고 싶다라고 하는 저 여성의 마음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넘어야 될 문제들이 좀 여러 가지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아이는 일단은 남편의 호적에는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국적에 대한 취득 문제가 남아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혼에 관한 소송 문제라든지 여러 측면들을 바라보건데 지금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 특히나 이 이주 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최종적으로 이 내용들을 바깥에 얘기하지 못했던 것에는 여러 가지 혹시나 대한민국에 남아있지 못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이주 여성들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인권을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많은 관계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 살고 싶다라고 밝힌 피해 여성, 베트남 여성, 그런데 공교로운 시점에 대법원이 흥미로운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바로 이 판단입니다. 또 다른 베트남 아내, 또 다른 베트남 여성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한 겁니다. 이 여성은 17살 연상의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했어요. 2015년 12일 결혼 이민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상황이 유지가 돼야 한국에 체류가 가능한 거죠. 이듬해 1월 임신을 했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가족이니까 무급으로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임신 5주째 유산을 했다. 고부 갈등이 심화됐고 7월부터 남편과는 별거. 보름 후에 이혼 소송이 제기됩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주된 유책 사유가 있다라며 A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부인에게 위자료 내라. 법원이 잘 판단했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이 여성이 살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2018년 5월 결혼 이민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했어요. 왜냐? 결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베트남 여성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똑똑한 여성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심과 2심에서는 베트남 부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서 한국에서 체류 연장이 안 되는 거가 정당하다라고 법원이 판단했어요. 그런데 반전은 대법원에서 이번 판단입니다. 남편의 이혼 책임이 그래도 더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체류가 가능하다, 연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1, 2심의 판단을 기각했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혼에 이르렀는데 이제 그 F6 비자로 들어오면 최대 기간이 3년이고 그 이후에는 같이 살기로 한 한국인이 남편 쪽에서 이제 신원 보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 있을 경우에만 이혼을 했어도 한국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번 판결은 전적으로가 아니라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아내 쪽에서 그 이혼을 당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한국에 남을 수 있다라고 전적이냐 주대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폭행당한 베트남 여성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이거는 뭐 전적으로 남편에게 네. 책임이 있는 게 크지만 한국에서 체류가 연장이 좀 연장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크군요. 근데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것 중에 뭐냐면 교통사고하고 이혼 사건이 있을 경우에 100대 0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죠. 100% 저기서 나 들이받은 것 같고 내가 100% 두드려 맞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쌍방이 변호사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뭐 과실이 뭐 10대 90이라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대 0으로 한정했을 경우에는 거의 다 맞은 그 이주 여성 쪽에서 한국을 떠나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동안. 지금까지는. 네, 그런데 이게 전적으로 해서 주된으로 바뀌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전국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동안은 보면 이번에도 남편이 그 아내가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답답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10쌍 중에 1쌍 정도가 이제 이주 여성이랑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경우라면 한국에 시집 오시는 분도 미리 한국어 공부도 좀 하고 한국에 대한 문화를 습득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맞아들이는 쪽에서도 상대 그 신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동안은 역시 전적으로 그쪽에만 바라는 게 있어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방문하셔서 양쪽이 다 함께 가는 그런 교육을 전국 시도 단위로 다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제는 신부를 받아들이는 남편 쪽에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 좀 이런 게 절실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 풀로 이동하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교의 곽대경 교수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 변호사님도 함께합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수첩 이겁니다.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을 해서 아내와 딸을 살해한 가장의 끔찍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떤 사건일지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다른 남자와 외도 의심의 살해. 그런데 알고 보니 지난 7일 오전 8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경남 창원의 한 빌라에서 남편 A씨가 60세, 자고 있던 아내 56세에게 흉기로 공격을 합니다.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는 29살 딸에게도 이 아버지가 이딴 흉기 공격을 해서 아내와 딸 모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범행 이틀 뒤 남편 A씨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발견이 됐고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가 됐는데 아내와 딸을 왜 죽였느냐? 라고 묻는 경찰에게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와 딸과 함께 연애하는 것을 목격했다. 내가 실직을 했는데 아내가 돈 많은 남자와 제가할까 두려워서 죽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과연 어떤 남자가 아내와 외도를 한 것인가를 수사하려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범행 당시 환각 상태였던 겁니다. 외도하는 남자는 없었고 이 남편이 만들어낸 환청과 환시, 그러니까 눈에도 헛것이 보인 거고 해당 소리도 가짜였다는 거죠. 남편 A씨가 10년 전에 우울증 치료받았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에 실직한 후에 보름 전 증세가 심해져서 약을 처방받았어요. 범행 직후 몇 차례 자해 시도도 화장실에 숨은 이유도 누군가가 이 남편에게 화장실에 있어라 라고 얘기한 그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역시 환청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재현 교수님, 이게 무섭네요. 환청과 환시, 우울증으로 인한 건데 어떻게 평범했던 남편, 오히려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던 어쩌면 가정적인 남편을 순식간에 살인마로 만들어버립니까? 네, 그만큼 참 우울증이 무섭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우울증이 처음 이제 발견된 건 이제 10년 전인데요. 그 이후에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치료를 해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좀 잠복돼 있었는데 최근에 5월달 이제 2달 전이죠. 실직을 하고 나서 이 증세가 이제 심해진 것이 밤에 제대로 이제 잠을 자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이제 우라통이 치미는 그런 증상을 본인이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제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약을 이제 투약을 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울증이 이제 심해지다가 사실 이제 헛것이 보이는 거죠. 이 현실감이 이제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 된 것을 갖다 보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기는 마치 들은 것처럼 느끼는 이런 어떤 환각 상태 이런 것들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자기의 머릿속에서의 어떤 상상 그것이 결국 이런 잔혹한 범죄를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요. 교수님, 오히려 환청이라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환시도 증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죠. 이 증상이 이제 심각해지다 보면 이 벽 같은데 전혀 남들은 보기에는 그냥 하얀 벽인데 거기에 뭐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서 있거나 아니면 자기를 향해서 뛰어오는 것으로 느끼는 뭐 이런 정도 증상까지 상당히 이제 심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잘못된 그 상상, 뭐 이것이 결국 그 부인에 대한 오해를 만들고
그런 어떤 오해 때문에 결국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군요. 환 씨와 환청. 경남지방경찰청의 프로파일러는 이 사건을 과연 어떻게 프로파일링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소리가 들렸다. 남자가 왔던 것 같다. 근데 실제로 내가 확인한 바는 없다. 그런 일들이거든요. 퇴직 이후에 특별히 외부 활동하지 않고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증상이 좀 심해졌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자, 최준경 변호사님. 범행 후 이틀간 화장실에 있을 때 화장실에 있어라라고 말했던 그 환청 속의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고요. 근데 그 목소리에 남성이 자기가 찌른 아내와 딸을 병원에 데려갈 줄 알았다. 라고 경찰에서 현재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일주일 정도 자기가 화장실에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시간관념도 무너지고, 아내와 딸이 쓰러져 있어서 놀랐다. 라고도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만 우울증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면은 무기력하고 세상 모든 게 다 귀찮고 하는데 그중에 이른바 정신병적 우울증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망상, 환각과 우울증이 같이 동반해서 발병하는 케이스인데 전체 우울증의 한 10% 내지 25% 정도가 지금 발현되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와 같은 케이스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환각, 환청, 환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인 감각까지도 본인 스스로 인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문제는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을 때 유죄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일반 국민들은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른바 본인의 어떤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무죄가 되기보다는 유죄가 인정되고 정신병을 치료해라라는 취지의 이른바 치료 감호 처분이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주 치료 감호소에서 치료가 될 때까지 부정기형으로서 사실 굉장히 오래 살아야 되고 치료가 되면은 다시 일반 교도소에 가서 형을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한 처벌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명의 목숨을 그렇습니다. 앗아갔기 때문에 자, 이 우울증이 가시화된 게 곽 교수님. 네. 실직한 후에 찾아오는 어떤 중년의 남성에게 어떤 그 자괴감, 그리고 내가 실직했을 때 아내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이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울증이 잠재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확 그냥 발현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을 이제 그만둔 그런 게 상당히 정신적으로 좀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열등감, 자책감 이런 걸 느끼다가 이런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좀 없인 여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이제 배신감이나 배신감으로 분노, 이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둘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런 폭력적인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런 상태까지 이제 진행이 된 거 보면 상당히 이제 정신적으로 좀 심각한 그런 문제는 일시적으로 분명히 어떤 환각 상태에 있었다니까 그런 게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 안타깝고도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취재 수첩입니다. 정글의 법칙이 태국의 법칙을 어겼다? 태국 국립공원 측이 정글의 법칙을 추가 고소한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말도 함께 보시죠. 태국 국립공원 측이 SBS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촬영 허가서를 어기고 사냥을 했다. 일단 국립공원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제작진이 처음 제출한 촬영 내용에 바다 동물 사냥 장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 국립공원 측이 촬영 허가를 안 해주었는데, 그런데 제작진 측이 관광 활동만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촬영 허가를 다시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해줬다. 그런데 약속을 어기고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발견됐다라는 거죠. 국립공원 측은요, 태국의 영상관련법을 위반했다라며 추가 고발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곽 교수님, 네. 멸종위기를 불법 채취했다라는 논란과 함께 이 여름은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적으로 고발을 당한 데 이어서 거기에 더해서 제작진들을 상대로 태국 국립공원 측이 추가 고발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제작진이 분명히 이 부분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처음에 허가를 할 때 우린 관광만 담겠다. 네네. 촬영 허가서를 그렇게 했는데 아니라였다는 거죠. 예,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그 아름다운 장면을 갖다 찍고 그리고 이제 관광적인 그런 어떤 시각에서 촬영하는 이런 걸 하고 두 번째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처음에는 바다 동물 사냥하는 그 장면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보고 이건 안 된다. 이게 이제 거부가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관광 활동하는 것만 찍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따라줬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대왕 조개를 갖다 채취하는 그것도 이제 상당히 이게 그 멸종 위기에 있는 그런 거고요. 이 모습을 촬영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단지 활동을 한 그 대왕 조개를 채취한 그 역할을 한 그 연예인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작진이 모두 아마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지금 제작진 전체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그렇다면 태국 국립공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제작진이 관련 법을 몰라서 실수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태국 측에서 사냥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시그널을 계속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작진이 알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태국 국립공원 측의 주장인 거죠. 지금 태국 국립공원 측에서는 고의성을 지금 의심을 하고 고발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런 경고도 주고 한번 반려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국립공원 측은 자기들을 속이고 일단 허가를 받고 나서 현장에 가서 이제 대왕 조개를 채취하는 그 장면을 촬영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한 그 고의성,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발된 혐의가 태국의 영상관련법 위반이라는 건데 지금 다양한 항목으로 고발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법이고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태국의 영상관련법 위반이라고 해서 고발을 했다고 하지만 현지 보도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관련법에 위반했을 때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한국에 아직까지 보도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행위를 했던 이 대왕조개를 채취했던 이여름 씨에 대한 것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보호법으로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의 어떤 벌금 내지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하는데 영상관련법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불허했다가 허가하는데 우린 관광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죄질이 나쁘다라고 해서 사실상 상당히 중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 정글의 법칙, 정법이란 것이 정글에서 관광하는 것이 아니고 정글에서 생존하는 법, 먹고 사는 그것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태국에서도 알고 허가를 했을 것이다 아닌가 하는 그런 점에서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제작진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겠지만 태국 당국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나름대로 좀 알고 제대로 대응했었어야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약간의 어떤 좀 뭐랄까요 좀 섭섭함, 아쉬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태국 측에서도 좀 원만하게 우리 제작진과 함께 좀 잘 이 사건을 마무리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과 함께 두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에 오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하플 주인공은 마리앙 꼬띠아르 배우군요. 두 번째는 공군 한 대대장의 실루엣. 세 번째는 지금 육상 경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 나방이에요, 매미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살펴드리겠습니다. 영화 인셉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랑스 배우 마리옹 꼬띠아르. 그가 지난 6일 한 승마대회에 참석해 경기를 관람했는데요. 이때 쓴 모자를 보고 큰 배신감을 느끼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모자 전면에 이렇게 커다랗게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가 그려져 있던 것. 이후 꼬띠아르 실망이다. 꽃이 이럴 수 있냐. 뭔지는 알고 쓰는 거냐. 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급기야 한 팬은 꼬띠아르의 매니저이자 친구인 엘리엇 브리스에게 이를 알리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메시지를 전달받은 꼬띠아르의 반응이 더 화제입니다.
나 우길기가 뭔지 몰랐다. 알려줘서 고맙다. 모자 쓰레기통에 버렸다. 뭐 이렇게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국 팬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역시 내가 꽃대가리 이럴 줄 알았다. 개념 배우는 다르다. 라면서 또 극찬하는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유럽에서는요, 이 우길기의 의미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패션 아이템으로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과 관련된 건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마리옹 꽃띠아르의 이 사이다 대처가 잘 알려져서 우길기의 의미가 우리 유럽인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꽃띠아르 잘했어요. 한 공군 대대장이 부하들에게 각종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청와대 게시판에 부대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청원글에 따르면 A 대대장이 출근길 부대원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하거나 해외여행에 다녀오는 부대원에게 면세 담배를 사오라고 지시하는 것은 물론 비상 대기 중인 부하 조종사에게 군용 헬기를 이용해 내 아는 사람한테 전자담배 좀 갖다 줘 라는 황당한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다 담배예요, 이분. 이 대대장의 갑질은 담배 심부름에 그치지 않고 비행을 감독해야 할 시간에 테니스를 치거나 잠을 자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비행 감독관 업무까지 지시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갑질을 넘어 안보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는 심각한 기강 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대원들에게는 떨거지들만 남았다. 애들 성격이 죄다 쓰레기다. 라는 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공군은 이 사안에 대해 지난 8일부터 감찰을 실시 중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김병민 박사님, 지금 뭐 담배 심부름은 뭐 너그럽게 100번 양보해서 야, 오는 길에 친하면 야, 오는 길에 좀 담배 좀 사다 줄 수 있냐? 다음번엔 뭐 내가 내 담배 줄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치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는 공군 조종사한테 지금 비상 작전 대기 중인데 군용 헬기 띄워서 지인한테 전자담배 좀 갖다 줘. 이 부분은 이거 안 돼요. 헬기 한 번 뜨는데 세금이 얼마나 비싼데요. 게다가 이 헬기 추락이라든지 굉장히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심각한 인명피해를 자아낼 수도 있고 대한민국 군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갑질을 넘어서 폭언에 대한 문제까지 굉장히 낱낱하게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까지 이 글을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죽하면 군기강이 이렇게까지 회의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공군입니다. 대한민국 정경두 국방장관 공군참모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육군, 육사 중심의 군 조직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은 해군 출신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하나 두 개가 쌓이게 되면 군에 대한 또 다른 신적폐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일방적으로 올라와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감찰 여부를 살펴서 이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듭되고 있는 군 내부의 기강회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묻고 사실 군이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 부대장이 일단은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는 애연가인 것 같아요. 시키는 게, 뭐 의혹들이 지금 다 담배예요. 네. 사실은 라이터 심부름 안 시키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라이터까지 시켰으면 더 큰일 담배는 있는데 라이터가 없으면 더 지옥이니까. 네. 그런데 라이터는 뭐 어쨌든 불 화장적 하면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담배를 군내에서 그냥 줬죠, 직업은. 근데 지금은 담배를 사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어쨌든 본인이 사실 그 속에서는 엄밀하게 보면 어떤 사람이 돈을 안 주면 담배 사라 했다면 더 나쁜 짓이죠. 그럼요. 그러면 어쨌든 자기의 기호의 식품이라고 담배를 핀다 그러면 전자담배든 일반 담배든 간에 요즘 담배값도 올랐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자기의 할당량을 생각해서 미리 구입을 해야죠. 그리고 실제로 작전 중에는 그런 걸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이게 그야말로 리더십 아닙니까? 또 군인이라고 하는 게 비상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 비상시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바로 1분 뒤가 비상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한가로운 개인의 부탁을 한다는 것도 문제고 더군다나 여러 가지 험한 일을 시키면서도 자기의 부하들을 존중하지 않는 리더. 이건 사실 리더십으로서 빵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김 의원님, 그 전자담배를 전달받은 지인도 네.
모르긴 모르지만 황당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뭐 모르지만 우리 집 앞마당에 군용 헬기가 내리더니 대대장님 받아주랍니다 하고 전자담배 갖다 줬으면 얼마나 황당할 거예요. 마당이 어지러워서 좀 청소 좀 하려고 헬기가 내리면 마당 청소가 굉장히 그만큼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다라는 식의 논평이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앞을 주인공 만나보시죠. 지난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남자 육상 50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에티오피아의 하고스 게브르히웨트 선수.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5000m 국제 육상 대회에 출전했는데요. 이날 게브르히웨트 선수의 어이없는 실수가 화제입니다. 꾸준히 선두를 유지하며 여유롭게 결승선으로 들어온 뒤에 이렇게 관중석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승리를 자축하는 세리머니를 보여줬는데, 그런데 앞불싸 이 선수를 지나쳐서 트랙을 다른 선수들이 계속 달려요. 그렇습니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던 것.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게브르히웨트 선수가 바로 다시 트랙으로 진입해 거의 이때부터는 전력 질주. 사력을 다해서 뛰기 시작했는데 섣불리 자신의 우승을 속단했던 게브르히웨트 선수. 결국 10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경기를 마쳤습니다. 명언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또 김칫국은 금물. 이 같은 아찔한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내년에 열릴 도쿄올림픽을 기대하겠습니다. 야, 이거 선생님 이거 너무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한 바퀴가 더 남았는데 이 선수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우승이다. 한 바퀴 안 뛰고. 아마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평창올림픽 참 우리 갔었는데 선수장님은 긍정적이세요. 네. 그 평창올림픽 쇼트트랙을 막 달리는데도 거기서 소통을 이렇게 감독하고 하더라고요. 코칭인가 누가 한 바퀴, 두 바퀴 이런 얘기를 맞아요. 했었는데 맞아요. 마라톤에도 분명히 그 몇 바퀴 남았다라고 얘기해주는 코치라던가 감독이 있었을 거예요. 육상 경기에도, 예, 예. 육상에도. 근데 이렇게 막 뛰기만 하고 내가 열심히 뛰면 될 거야.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뛰면 돼. 라고 소통을 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도쿄올림픽에서는 이렇게 몇 바퀴 남았다라는 것을 꼭 봐야겠구나라는 소통을 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예. 그래도 에티오피아 선수가 1등을 했어요. 그 사람은 10등을 했죠. 같은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끼리. 9초 차이, 1등과 10등이 9초 차이던데요. 그나마도 다행이죠. 안 그나마 그랬으면 다행이죠. 코치가 그렇죠, 잘리는 맞아요. 판입니다. 다른 나라 선수가 금메달 가져갔으면 이거는 큰일 나죠. 아니,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땡땡땡 마지막 바퀴 남았다고 종도 우리 치는데. 맞아요. 우리 굉장히 유명한 배너 영화에 전차 경기 할 때 예. 물고기 돌아가던 거 기억하세요? 맞아요, 물고기 맞아요. 한 마리씩 이렇게 탁탁 돌리던 게 예전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었듯이 요즘도 코치가 그거를 알려줍니다. 몇 바퀴 남았어. 뭐 시간 몇 초야라고 이렇게 다 알려주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트랙 바깥으로 간 걸로 봐서 너무나 세레모니를 준비를 했던 거예요. 예. 지난번에 동메달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 금메달이면 이런 세레모니 한다. 그러니까 그 세레모니 언제 하는지에 막 신경을 쓰다 보니 엄마 나 우승했어, 이거. 네, 놓친 것 같은데 기량이 충분한 거는 이제 밝혀졌으니까 꼭 다음번 경기에서 좋은 성과 얻어서 진정한 세레모니가 있기를 응원해 봅니다. 예. 다음번 때는 10바퀴 대 11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몰라서 우승했는데 한 바퀴 더 돌 수도 있고. 그건 괜찮겠다. 끝나고 도는 거니까. 세 번째 앞을 주인공 만나보시죠. 얼마나 아까울까요? 자, 네 번째 앞불이군요. 마치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하는 이 충격적인 장면. 이것은 7화 충북 단연군. 최근 매미 나방떼가 이 지역을 습격했어요. 방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외래종 매미 나방떼는 시내 건물과 공공시설, 전신주, 거리에 이렇게 대거 출몰한 다닥다닥 달라붙어서 사는 거예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사방이 나방떼, 천지, 전례 없는 매미 나방떼의 습격으로 이 단양의 주민들은요, 징그러워서 근처에도 못 간다. 이런 광경은 난생 처음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 휴가철인데 관광객이 줄어들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 단양군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로 이상 증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빛을 따라 움직이는 나방의 습성 때문에 산간 지역의 매미 나방까지 도심으로 몰려든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살충제 살포와 알집 폐기 등 밤낮 없는 방제에 나서고 있다는데 주민들의 건강과 농산물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사태가 해결돼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 박사님? 정말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주민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매미 나방떼를 그대로 보고 나서 피부에 좀 가려움증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다 그러고요.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외가에 가면 항상 놀러 가는 곳이 바로 단양이었어요. 단양팔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름에 휴가 갈 수 있는 데가 정말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곧 휴가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한 걱정이 아닐 수 없어서 방역 조치는 나설 거라고 보는데 이게 뭐 사람의 뭔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넘어서서 이상기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고 분석이 되잖아요. 벌써부터 여름이 지금 7월이 막 시작되고 있는데 굉장히 덥고 실제로 이상기후 때문에 갑작스럽게 더위가 일찍 찾아오게 되면 산에 있었던 이 매미 나방떼가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심 쪽으로까지 다 이동하게 돼서 이런 재난 영화 같은 상황들이 반복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단양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도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까라고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요. 이 문제를 저는 단순하게 단양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여름을 앞두고 방역 조치 등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자연의 마지막 경고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무섭네요. 지구온난화 예. 때문에 이탈리아에요. 지금 오렌지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18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그렇게 큰 우박이. 네, 그리고 지금 북극 알래스카는 32도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과거 대비해서 13.9도까지 올라버린 알래스카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자제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플라스틱 쓰는 거를 말하는 게 좀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이 주는 이 경고 빨리 좀 제대로 듣고 이건 분명히 자연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인재일 것 같아요. 저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라도 플라스틱 컵 닦아서 내놓고 하는 재활용까지도 신경을 좀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분명히 그냥 뭐 단순히 보고 넘어갈 사안은 넘어선 것 같아요. 지금 단양의 특히 이제 도심 지역, 이제 시가지를 중심으로 조금 전에 저희가 걸러서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건물 벽 하나가 매미 나방떼로 뒤덮여 있는 데가 있고 뭐 배추 농사 이렇게 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 밭이 매미 나방떼로 습격해서 얘네들이 덥고서 움직이지를 잘 않아요. 저기에서 누가 날라오면 또 다시 들러붙고 그리고 알을 부화하고 번식하는 속도가 엄청나다고 해요. 하나의 알집에서 뭐 수백 마리의 매미 나방들이 부화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이라 천적도 없고 지금 살충제를 뿌렸는데도 잘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체를 제거하는 속도보다 번식하는 속도가 더 빨라서 어쩌면 지금 김 장관님 이거 지금 단양시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벗어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위기감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우리가 군기 빠진 군 이제 그 지휘관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폭염에 일선 장병들 정말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뭐냐면, 네, 군에서 해충병 방재단들이 지금 또 나서고 있어요. 공무원들이나 보건소에서 할 수 없다 보니 군에서 나서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하시는 군을 생각하면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뭐냐면은 이 기상 이변이 있긴 하지만 이게 날아다니는 개체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거든요. 성충도 잡아야 되고 이제 알도 잡아야 되는데 성충은 일주일이면 죽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걔들은 일주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 소멸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알을 까는데 알 하나에 300개 보통씩 나온답니다. 그리고 보통 4월 정도에 유충이 돼서 이제 7, 8월에 드러난다고 그러거든요. 그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내년 4월에 그게 깨서 다시 이거보다 곱하기 300배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군이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 대한 생물학적 정보가 있으신 분들이 빨리 알집을 제거하는 데도 해야지 이게 과연 단양에서만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벌레도 매미 나방뿐만 아니라 지금 또 다른 벌레 나타났다더라고요. 이름도 벌레? 미국 선녀벌레라고. 미국 선녀벌레? 네. 미국의 선녀벌레. 네, 이름이 미국 선녀벌레인데 이렇게 과수나 뭐 자작나무에 해를 입히는 건데 역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역도 한정이 되거나 벌레도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단양에만 맡겨놓지 말고 조금 정부 차원에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양 말고 다른 지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이 대한민국 육상계에도 육상계 김연아가 탄생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힐링뉴스 주인공 만나보시죠. 자, 계룡중학교 3학년의 양예빈 선수인데 지금 뒤쳐졌는데 뒤에서 양예빈 선수가 성큼성큼 달리고 있어요. 지금 계주 경기 중이에요. 마지막 주자 양예빈이 엄청난 거리를 빠른 속도로 따라잡습니다. 지금 엄청난 거리를요. 지금 다리도 길어요.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서 결국 1등으로 통과하는 양예빈 선수의 이 계주 경기 영상이 현재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화제인데 아까 육상 경기에서 1등하고 세레머니에서 6등 선수랑 지금 2등 하다가 역전해서 1등한 우리 양예빈 선수의 영상 두 개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엄청난 기량의 양예빈 선수가 200m 공식 기록이 25.20초로 신기록 세우면서 금메달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이게 성인 선수의 기록보다도 더 좋은 기록이라고 해요. 그리고 2019 홍콩 인터시티 국제 육상 경기 대회에 출전한 양예빈의 200m 기록은 24.98. 1위를 올랐어요. 그리고 400m도 금메달. 2관왕을 차지해서 사실은 이 단거리 달리기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뭐 에티오피아나 아니면 미국 등지에 좀 뒤쳐왔던 종목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이에요. 양예빈 선수가. 근데 엄청난 기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의 지금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쭉쭉 치고 나가요. 얼마나 빠른지 보세요. 자, 지금 여성 육상계의 거의 우사인 볼트급으로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코치의 이야기가 상당히 재밌어요. 우리나라 육상계에 큰 변혁을 일으킬 괴물이 나타났다. 예빈이의 존재를 크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코치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단거리는 실질적으로 근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 보면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팔이나 이런 근육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정말 미래에 정말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기록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실업팀 기준으로도 최상급 기록을 낸 양예빈 선수가 잘 성장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육상 선수로 자리 잡기를 저희 돌직구쇼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승 박휘수는 꼭 잘 세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